자, 오늘 이 시간부터 회계학 재무회계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살펴보시면 제1절의 회계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북이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계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북이는요, 이 정도쯤 되고 반면에 회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이 훨씬 더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북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건데, 북이는 주로 장부를 갖다가 기입하고 기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장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중간에 두 글자를 따서 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북키핑 이라는 영어에서 왔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북이라는 것은 주로 장부를 기입하고 기장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계라는 것은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회계라는 것은 넓은 개념이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주로 여기서는요,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정보를 전달. 그렇다면 정보를 갖다가 어떠한 정보를 갖다 전달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 근데 뭐에 유용한 것이냐라고 하면 여기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과연 누구에게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서 이해관계자로 해가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는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바깥에 외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라든지 채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내부에 있다라고 하면 경영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유용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누구에게? 이해관계자에게 라는 거죠. 그렇다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의 각각의 개별적인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러한 욕구를 갖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나름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체계가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냥 회계를 한다라고 해서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갖다 그냥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준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쓸모가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정형화된 틀을 갖다가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형화된 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재무제표라고 한다라는 거죠. 재무제표. 그래서 우리가 회계학과 관련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러한 정보 전달에 있어서 주된 서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학습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재무제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느냐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현금흐름표, 그리고 네 번째 자본변동표, 마지막으로 주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 일단 각각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각각의 파트에서 더 자세한 말씀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회사의 재산 상태나 부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서식.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것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은 현금에 대한 흐름. 왜냐하면 회사가 발생주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다 보면 실제 현금 흐름과 잘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작성하는 것.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변동사항, 그리고 5번에 나와 있는 주석 같은 경우는 어떤 여기에서 뭐라고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죠. 100원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뒤쪽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파트가 주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무제표라는 것은 이 5가지 기본적인 서식이다. 물론 이제 얘는 서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뭐냐라고 하면 시산표, 그 다음에 정산표,
그리고 주기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서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보실 테니까 일단 여기서는 아하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라고 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보셨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런 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회계의 기본적인 내용 갖다가 정보 전달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이걸 정보를 제공해 주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의 기업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라고 보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길거리를 가다 보면 주변에 무슨 땡땡 상사, 땡땡 가게 뭐 이런 형태에 의해서 소규모 개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법인 형태, 즉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어떤 단체가 실제 여러 가지 영업활동, 수익활동을 통해서 이런 조직체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법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 법인과 개인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물론 이게 수업 목적상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사의 횡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이러한 회계학적인 개념이 각각의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개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식선에서. 그래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봐 주시면 법률적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기업이 있고요. 법인기업이 있습니다. 법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이라는 것은 주로 주식회사 형태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합자회사가 있고 한명회사가 있고 유한회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주식회사 형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법인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를 갖다 많이 이제 떠올리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 합자나 한명, 유한회사는 실제 존재는 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자, 소유와 경영에 대해서 보시면은 개인기업은 주로 사장님이 갖고 계시고 사장님이 소유한 형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모든 걸 갖다가 총괄적으로 통제하면서 경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법인이다라고 한다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와 경영에 있어서는 좀 분리가 된 형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유와 경영에 있어서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인 형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분리가 되어 있느냐라는 건 별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상당수 회사는요. 소유와 경영이 거의 일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은 여기는 이제 교재상의 내용이고요.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물론 그 소유함에 있어서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 주식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 100을 전체를 다 갖고 회사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을 가지고 지배하느냐 그러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법인 형태에서 특히 주식회사는 대부분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 원래 이 법인의 설립 취지가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등장을 한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회사의 주인과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을 때 정보 측면에서는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가 소유자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을까요? 훨씬 더 정보를 갖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경영하는 쪽에서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말을 가다듬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보의 비대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결국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좀 더 유리한 방식의 회사의 운영이라든지 결과물을 내려고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영자를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회계적인 측면. 회계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외부 감사.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자산의 규모가 직전 사업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20억이 넘는다라고 하면 그런 회사는 법적으로 해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러한 외부 감사를 받는 취지가 지금 이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외부의 공적인 어떤 그런 회계사를 이용해서 감사를 받고 그 감사를 통해서 이를 통제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